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9급 공채 시험에서 이제 형사정책 개론, 보직 형사정책 개론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사정책 개론 분석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올해는 이제 형사정책 파트 부분에서 이론 문제가 9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법령이 9문제, 그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판례가 이제 2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간만에 이제 판례가 한번 이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과 판례가 1대1의 비중 이 정도를 차지한다는 건 예년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곳곳에 있는 이론이나 법령에서도 조금 이제 너무 마이크로한 부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다섯 문제, 5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그래서 70점대 중반 이상 맞아야 그나마 좀 잘 봤다는 축에 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쭉 나왔다.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없고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봅시다. 형사정책 개론의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형사정책 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연구 방법에 관한 이제 문제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1번 사례 연구 또는 개별 조사라고 하는 거. 자, 특정한 범죄자 개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한다. 그 얘기였죠. 그래서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사례 연구. 그런데 자,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연구 결과에 일반화의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왜? 사례 연구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녀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가 어렸을 때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커가면서 어떠한 행태들을 보였고, 주변 사람의 평가는 어떠하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자, 깊이 있느냐, 심층적인 조사는 가능해. 네, 이건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개인, 그죠? 범죄자 개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장점이 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그 연구 결과가 많아야 돼. 많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층 있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되려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2번의 추적조사 또는 추행조사, 시간 흐름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행태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 맞고요. 3번 참여 관찰 범죄자 집단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범죄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직접 옆에서 보고 듣고 관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은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어서 저 범죄자,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관적 편견의 개입,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 얘기죠. 연구 결과가 일반화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일반화가 된다고요. 그런데 참여적 관찰은 방금 얘기했지만 범죄자들의 집단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그 범죄자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죠? 무슨 당근마켓에다가 연구자,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놈들이 도대체 뭔 생각하면서 사는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연구할 사람 자 뽑습니다. 일당 얼마. 자, 이렇게 연구자를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았다가 치더라도 자, 걔들을 또 범죄자 집단에 들여보내야 돼.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고, 따라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맞는 얘기죠. 4번 질문이 조금 문제가 되죠. 현장 실험 설계는 고전 실험 설계에 비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데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실험, 현장 실험 설계, 고전 실험 설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험은
실험 연구라는 것은 그래요. 예, 여기서 말하는 실험은 지금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형사정책이 범죄에 대한 연구 방법에서 배웠던 실험 연구에다가 표본, 집단, 조사, 연구라는 것을 합한 개념을 지금 실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제자들이 계속 이 두 개를 결합한 형태를 실험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하는데 먼저 전제를 해야 되고, 현장 실험 설계하고 고전 실험 설계라는 것은, 고전 실험 설계라는 건 실험의 기본적인, 그죠? 본래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 놓고, 그죠? 그 안에서 변수, 그죠? 자,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건이라는 걸 갖춰 놓고, 자, 그 안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고전 실험 설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적인 실험 연구는 외부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그 실험의 연구 결과가 달라지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내적 타당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다라는 건 고전 실험 설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현장 실험 설계는, 자, 실험 조건을 갖춰준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것을 떠나서 이걸 이제 실제 상황에 접목시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통제된 조건들을, 자, 이렇게 삭제를 시켜 버립니다. 우리 현실 생활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고전 실험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실험에서는 우리가 실험 조건을 형성을 해 놓고 실험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걸 이제 해보는 게 현장 실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개념을 나눈 겁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외부적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고전 실험에서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 차단할 수가 있었는데, 현장 실험에서는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조건 설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다른 말로 외부적 변수, 외부 변수라는 것을 통제하는데 뭐예요? 불리하다. 뭐가? 현장 실험 설계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 실험 설계에서는 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실험 조건을 설정해 놓으니까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통제할 수 있는데 현장 실험 설계는 그러한 조건 설정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막이, 조건이라는 칸막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외부 변수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장 실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자, 2번 형사정책 연구 대상으로 범죄 개념. 자, 1번 형식적 의미의 범죄 다 아시죠? 자, 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것들 말한 것이고. 자, 2번 지문이 조금 새로웠을 것 같아요. 비행은 일탈을 포괄하며 비행과 일탈에는 각각 다른 사회적, 제도적 대응이 적용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3번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비행은 주로 청소년이 저지르는 문제 행위의 일종이에요. 일반적으로 성인 범죄보다 교육적 접근이 강조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행이라는 개념, 자, 청소년의 문제 행위라고 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년 비행,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자, 애들이 사고 치는 거니까 성인들의 범죄보다는 당연히 교정적, 교육적 접근, 좀 뭡니까? 엄벌이 차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바르게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자, 이러한 비행이 이런 거라면 이 비행이 일탈을 포괄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비행이란 개념이 일탈이란 개념보다 더 크다? 이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일탈이란 개념은 사회학적 의미의 그 범죄, 비행의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교범을 수능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교범의 수능을 잘하는 거, 그렇죠? 철저하게 교범을 수능하는 거, 이것마저도 일탈의 개념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자, 비행은 일탈을 포괄하며 이게 아니고 일탈은 비행을 포괄하며 이렇게가 된 거죠. 일탈이라는 개념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
그리고 비행과 일탈에는 각각 다른 사회적 제도적 대응이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거. 이건 이제 뒷부분은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다. 2번이 옳지 않다. 4번 질문,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 형사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예요? 범죄와 비범죄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4번은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 보시면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에서 사회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옳은 거 뭡니까? 자, 사회 과정 이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범죄 사회학, 미국 범죄 사회학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나눠보시면, 자, 사회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고, 사회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정 이론은 뭡니까? 집단이나 개인의 상호작용, 그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범죄의 발생이 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게 사회 과정 이론이죠. 그래서 자, 이 사회 과정 이론에는 자, 익히 아시고 있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을 포함한 학습 이론이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자, 통제 이론. 그죠? 또는 뭡니까? 낙인 이론. 여기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 예인 것이고, 사회 구조 이론은 구조적 측면, 문화, 제도 이런 구조적 측면에서 범죄 원인을 살펴보는 게 이 사회 구조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문화나 제도 이런 것들이 범죄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자, 익히 여러분 아시고 있는 사회 해체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갈등 이론,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리고 하위 문화 이론,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 이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 이론 이걸 설명할 때 제가 이 그림을 많이 그렸었죠. 여러분들, 자, 사회 계층 구조가 이렇게 상위 계층, 중위 계층, 하위 계층에 있을 때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라고 전제를 까놓고, 자,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연구하는 게 사회 구조 이론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경제적 빈곤과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결속력, 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돼서 범죄가 증가한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적 빈곤이나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결속력, 사회 유대, 그다음에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력 이런 것이 약화됐다. 이걸 사회 해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회 해체에 의해서 범죄가 증가합니다. 사회 해체 이론. 그죠? 사회 구조 이론에 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합법적 수단이 부족한 개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합법적 수단이 부족하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에 관한 얘기?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아노미 이론, 사회 구조 이론. 3번 보시면 사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 딱 이거 보는 순간 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상호작용 그러면 사회 과정 이론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범죄행위를 규범을 습득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기술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아예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학습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뭡니까? 중화기술 학습이론이냐, 학습이론. 그죠? 학습이론, 사회 과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 4번 보시면 사회 집단 계층 간의 갈등이 범죄 발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뭐예요? 갈등 이론에 관한 얘기죠. 갈등 이론. 4번은 갈등 이론에 관한 얘기, 사회 구조 이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죠. 베카리아의 이론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질문 보시면 사회계약설 정신에 위배되는 사형 고문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자, 우리 베카리아 아저씨 어느 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자, 베카리아 벤담 포이어바흐 고전주의에 속하고 계신 분이죠. 고전주의.
자, 그래서 사형 고문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반대라는 거죠. 사형 반대, 고문 반대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맞는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사면제도를 지지했다. 자, 사면제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합니다. 네, 반대. 왜? 사면제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제도가 있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형벌의 확실성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제도를 지지한 게 아니다. 이 부분 틀렸고 2번 자, 범죄 대응으로서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조하는 거. 즉 범죄를 처벌한 목적이 뭐예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3번 범죄는 범죄 때 의도가 아니라 사회에 미친 해악에 의해서 판단돼야 된다. 죄형 균형론에 관한 얘기. 4번 법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입법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이 법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범죄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5번은 소년보호 사건에 관한 얘기죠. 소년법 조문입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과 송치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봅시다. 자, 1번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누굽니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죠? 법을 위반했죠. 근데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에요. 형사 미성년자네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촉법소년이라고 부르죠. 그죠? 촉법소년을 누가 경찰이 붙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관할 검찰청 검사에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할 소년부로 송치를 하는 겁니다. 1번 옳지 않아요. 2번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 장은 소년 보호 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 누굽니까? 소년 보호 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법 소년 셋 다를 말해요. 그래서 소년 보호 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 그러면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법 소년 셋 다입니다. 얘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보호자, 부모님 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통고제도인 것이죠. 3번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며 판결에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되겠다. 자, 이거는 뭡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법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법원이에요. 왜?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피고 사건. 그럼 뭐야? 자, 공소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사법원에 지금 형사사건으로 간 사건인데 그걸 심리해봤더니 얘는 자, 형사사건으로 할 건 아니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소년부에 송치된다. 소년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야 됩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 수단이 뭐라? 판결로서가 아니고 결정으로서. 자,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네. 자,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좀 그래요. 이게 이제 교정직 시험에서 교정학 개론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는 됩니다. 왜? 교정직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판결하고 결정 이런 것들은 이제 구별을 하실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직 시험에서 형사정책 과목에서 이렇게 지문을 내버리면은 분노가 끓어오르죠. 자, 4번 검사나 법원의 소년보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를 받은 때로부터 자, 이 부분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 즉 뭐야 가까이에 법원 소년부가 있어요. 그러면 48시간이 아니고 24시간 이내에 소년부에 인도해야 되고 법원 소년부가 없는 시군 즉 멀리 있단 말이야. 멀리 있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도 옳지 않은 거. 6번 문제는 치료 과모 등에 관한 법률이죠. 1번 치료 과모의 형이 병과됐습니다. 치료 과모는 먼저 집행하는 거, 치료 과모의 선집행, 그리고 치료 과모의 집행기한은 형 집행기한에 포함한다. 자, 이거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이게 치료 과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능적 대체라고 불렀던 거. 대체라고 불렀던 제도인 것이고. 자,
2번 질문 보시면 치료과목심의위원회는 피치료과 문제에 대해서 치료과목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자,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겁니다. 맞고요. 3번, 자, 이것도 많이 봤었죠. 치료과목가 가종료됐다, 임시로 종료됐다. 그럼 뭐가 시작된다?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이 보호관찰의 기간은 얼마? 3개월. 몇 번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4번 봅시다. 치료과목가 가종료가 됐어요. 방금 전에 봤죠? 치료과목가 임시로 종료됐으니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 보호관찰 기간이 얼마? 3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3개월이에요. 이게 끝났습니다. 끝. 그런데 피치료과목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과목은 종료되지 않는다? 아니고 끝나면 치료과목은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재범의 위험성 이거를 따로 따진다는 규정이 없어요. 4번 옳지 않습니다. 7번 봅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죠. 1번 검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성폭력 범죄 그리고 다시 범할 위험성 그 다음에 사유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성폭력 범죄 그 사유들이 5가지가 있죠. 10년 10년 전력 습벽 19세의 장애라는 5가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뭐 피해자가 장애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재범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2번 보시면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 사건과 동시에 심한 특정 범죄 사건의 관할에 따르며 자, 이 특정 범죄 사건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다. 그러면 자, 성폭력 범죄 사건의 관할에 따르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관할에 따른 거. 그러면서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제1심은 자, 지방법원 합의부 단독 판사가 아니고 합의부 관할을 한다라고 돼 있죠. 2번도 맞고. 3번 보시면 자, 보호관찰소장은 피부착제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표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맞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표현 나오면은 주의하자 그랬죠. 객관식 지문에서 이런 표현들, 그죠? 어떠한 경우라도 무슨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떠한 경우라도 열람 조회 또는 제공 공개할 수 없다, 아니죠?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열람 조회 제공 공개할 수 없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4번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은 특정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된다. 그러면서 그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 이외에는 요건으로 된 사실, 증거유지, 적용법적 명시해야 되겠다. 이것도 형사소송법을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8번 문제로 가봅시다. 일상활동 이론에 관한 문제네요. 자, 일상활동 이론. 코엔과 패슨의 일상활동 이론, 일상생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4번 질문을 먼저 볼까요? 자, 동기부여된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 매력적인 목표물 존재 또는 대상의 매력성, 그리고 보호 능력의 부재 또는 감시자의 존재 여부라는 범죄 발생의 3요소라는 게 있죠. 이것들이 이제 그 시간적, 공간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그렇죠? 겹쳐졌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 범죄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이 코엔과 패슨의 일상활동 이론, 일상생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 4번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게 일상활동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1번으로 올라가 봅니다. 많은 범죄학 이론들이 개별 범죄자의 특성을 찾고자 하는 반면 이 이론은 동결된 가해자의 존재를 주어진 조건으로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예요. 4번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가
충족됐을 때 범죄 피해가 발생한다,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활동의 일원을 비롯한 이제 현대적 범죄 최근의 범죄 피해 원인론에서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된 범죄자란 건 변수가 아니에요. 왜?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잠재적 범죄자들, 즉 이 지문에서는 동기부여된 범죄자들은 일정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립니다. 따라서 이건 변수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뭐예요? 매력적인 목표물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보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이 달라지는 변수가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많은 법리학 이론들이 개별 범죄자의 특성을 찾고자 하는 반면 특히 실증주의 이런 데서 범죄자의 특성, 그죠? 이런 것들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이론, 일상생활 이론은 동기화된 가해자, 아까 말했던 거 뭐예요? 동기부여된 범죄자. 자, 이 존재는 주어진 조건을 가정한다. 뭐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동기부여된 범죄자, 그죠? 잠재적 범죄자들은 일정 수가 있습니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1번 지문에 관한 얘기. 자, 2번 특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필연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합니까? 아니고, 자, 비결정론적 관점, 즉 고전주의의 관점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봤지만, 자, 4번이면 동기부여된 범죄자가 있고 매력적인 목표물이 있고 보호 능력이 부재, 그죠? 그랬을 때 이 동기부여된 범죄가 봤더니 뭐야, 만만한 대상이 있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없어. 그러면 그때 범죄를 저지른다는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비결정론. 비결정론은 뭐야? 결정론은 실증주의 얘기지 않습니까? 실증주의. 그죠? 그래서 결정론적 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결정론의 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3번 범죄자와 피해자의 시공간적 분포, 일상활동 고려해서 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 이게 바로 뭐 아까 말했듯이 매력적인 목표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보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감시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을 자, 세 번째 요소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번 질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거. 9번 가봅시다. 메스너와 로젠펠트의 제도적 아노미론이라고 되어 있죠. 옳은 거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경제적 성공에 대한 과도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노미를 경험하며 이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이거는 메스너와 로젠펠트의 제도적 아노미론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그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관한 얘기. 그리고 자, 이 제도적 아노미 이론의 내용이 자, 동그라미 2번부터 설명이 되어 있죠. 뭐야? 다른 사회 제도들에 대한 경제 제도의 지배, 이걸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회 제도들에 대한 경제적 제도의 지배, 즉 경제의 측면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성공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평가절하, 적응, 침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평가절하는 뭡니까? 자, 뭐든지 돈의 기준으로, 그죠? 판단하는 겁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좋아하고, 강의에서 돈 벌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죠? 뭔가 독하게 사색하고, 뭔가 그죠? 자아를 찾아가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죠? 내 순수하게 취미생활로서.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그러죠? 야, 그렇게 해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겠어? 그거 돈 되는 거야? 그죠? 돈 안 되는 건 전부 다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평가절하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적응, 뭡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이, 자, 돈이 되냐, 안 되냐. 그죠? 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나눠져 버린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적응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자, 침투.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논리, 돈이 돼, 안 돼, 이런 것들이 경제제도 외에 다른
다른 제도들로 전부 다 그 다른 사회 제도들의 침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가 학교라는 제도도 교육제도라는 것도 원래 교육제도가 뭡니까? 한 사람의 그죠? 사회 구성원들을 길러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육제도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전 단계로서 그렇게 치부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왜? 좋은 학교를 나와야 그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부자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침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알아두시고요. 3번 보편주의는 보편주의. 자, 이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성공을 미국 사회에서 강조한다.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데 이 아메리칸 드림의 그 전제 요소로서 네 가지를 내세우죠. 성취 지향, 그다음에 개인주의, 보편주의, 그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그중에서 보편주의 뭡니까? 보편주의. 돈을, 경제적 성공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편주의는 문화적 가치의 공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는데 이 보편주의, 자,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적 아노미, 다른 사회 제도들이란 경제적 제도의 지배, 이거를 보편주의가 경감하겠습니까? 경감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데,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겠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거. 4번 제도적 아노미론은 머튼의 일반 긴장 이론을 거시적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한 것이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거시적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한 것이죠. 일반 긴장 이론은 누구의 이론이에요?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옳지 않고. 자, 2번이 옳은 얘기다.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을 문제입니다. 어렸을 문제예요. 자, 10번 보시면 밀러의 하위계층 문화 이론.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자, 1번 하위계층의 청소년들은 중점적 관심사항, 관심의 초점, 중심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층 계층의 문화 분위기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이 중점적 관심사항 이런 것들이 다른 중류계층, 중상류계층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들만의 독자적인 하위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2번 보시면 하위계층은 중류계층과는 별개의 가치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별개의 가치체계 바로 뭐야? 이 중점적 관심사항, 관심의 초점, 중심가치가 반영된 그들만의 독자적 하위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하위 문화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이게 그 사회 전체의 법 질서의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한 행위,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이 얘기입니다, 지금. 3번 보시면 중점적 관심사항 중 운명주의. 자, 운명 아닙니까? 운명 아닙니까? 자신의 미래가 노력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보는 거 맞고요. 4번, 자율성이 나오는데 내부적 단결과 외부로부터 통제, 간섭을 받기 싫은 집단적 독립성. 이거는 밀러의 이론에서 나오는 하위계층의 관심의 초점, 여기서는 중심적 관심사항으로서 자율성이 아니고 코엔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에서 비행 하위 문화의 특성으로 제시하는 뭐예요? 단, 반, 집, 비, 악 이렇게 외운다 그러죠. 다면성, 단기 쾌락주의, 반항성, 집단 자율성, 비공유성, 악의성. 그래서 집단 자율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집단 자율성에 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밀러가 말하는 관심의 초점, 중심 가치로서 자율성하고
코엔이 말하는 비행하이문의 특성으로서 집단 재율성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4번 옳지 않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낙인 이론 11번 보시죠.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자, 1번 탄넨바움 나왔습니다. 사소한 비행에 대한 사회 부정적 반응을 해서 자, 부정적 사람을 인식해야 됩니다. 악의 극화라고 하는 거. 탄넨바움 악의 극화. 그다음에 2번 레머트 일탈행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사회 구성원에 의한 것과 비공식적 반응, 사법기관에 의한 것, 공식적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맞고요. 3번 베커는 범죄를 지배계급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적 가공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로 간주한다. 앞뒤가 바뀌었죠. 자, 범죄라는 것은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적 가공물, 사람들의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지어진 것이다 라고 본단 말이죠. 3번이 옳지 않은 거. 4번 낙인 이론가들은 범죄의 궁극적 원인보다는 범죄자라는 지위가 형성되는 사회적 낙인 과정에 주목했다. 그래서 사회 과정 이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회 반응 이론. 3번이 옳지 않은 거. 자, 12번은 보호소년 등 초에 관한 법률이죠. 자, 소년 원장이 소년 소지를 관하는 소법은 소년배에게 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자, 1번, 2번,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호소년 등의 초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올려보시면 안 되네. 중환자로 판명돼서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서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두 번째, 시설의 안전과 수용짓을 현저히 문란하게 한다. 그리고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소년 원장이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이고, 3번에는 특별히 보호소년 등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는 처우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보호소년을 수용해가지고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서 규정된 겁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 13번 문제는 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 자, 1번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 예방 정책국장이 관장한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 범죄 예방 정책국 산하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범죄 예방 정책국은 또 어디에 속해 있죠? 법무부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누구? 법무부 장관이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옳지 않고, 2번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 소년분류심사를 수용할 때에는 법원 소년배 결정서, 보호처분 결정,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이송 허가서 또는 지방법원부 판사의 유치 허가장에 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고요. 자, 3번, 4번 신설하는 소년원은 수용 정원이 100명 이내가 아니죠.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거기에 두는 생활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한다. 소규모로 구성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이 제일 짜증난단 말이야. 법무부령이 아니고 뭡니까? 대통령령. 네. 그리고 4번 보호소년 등은 초에 불복할 때는 소년 원장에게 문서로 청원한다. 소년 원장이 청원의 대상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장관이 청원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옳은 것이죠. 14번은 회복적 사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1번 범죄 책임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네, 문제가 됐던 게 2번 지문이에요. 자, 1970년대 중반에 회복적 사법이 등장할 당시에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건데, 자,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게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란 건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 보는 거죠. 회복적 사법이 1970년대 중반, 77년 그 정도 돼요. 이때 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재통합 수치심 이론, 브레이스웨이트가
브레이스웨이트가 이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라는 걸 주장한 게 언제냐면 1989년입니다. 1989년이에요. 그러니까 자,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건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인 건 맞아요. 근데 시간적 관계가 1970년대 후반 회복적 사법이 등장할 당시에 이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나왔던 거죠. 나왔던 거야. 그래서 회복적 사법이 등장한 이후에 만약에 등장한 이후에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야. 근데 당시에란 표현, 등장할 당시에란 표현 때문에 이게 틀린 질문이 돼버립니다. 좀 짜증이 납니다. 자,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5번은 소녀법에 관한 얘기죠. 자, 1번 소년보호 사건의 관할에 관한 얘기 다 아시는 것이고, 자, 2번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소년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 판사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자, 소년 사건의 보호조인이 선임이 됐잖아요. 그럼 보호조인 선임 자체가 원칙적으로 소년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보호자라든가 변호사를 보호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는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소년 사건의 보호조인이 선임될 때는 소년 판사의 허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호조인이 그죠?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때에는 그죠? 이때는 소년보호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원칙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조문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몰려가지고 지금. 16번은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네, 조금 이제 마이크로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자, 1번 보시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은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3번 보시면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 자, 법원에다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에 협약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신상정보 공개할 때 얼굴, 사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공개하는데 그때 그 얼굴은 특별한 사진이 없으면 공개 결정인 전후 30일 이내 모습, 즉 최근 사진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4번이면 있는 것이고, 자, 3번이 옳지 않다. 17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자, 1번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 이것도 짜증나죠. 왜 이런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고 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에 신청해야 된다. 다음에 신청은 범죄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말 수 없다. 이게 핵심이지 법무부령이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내시는 거는 내가 문제를 낼 능력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만 공신을 거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17번 문제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우리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내용 그대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8번은 형벌론에 관한 얘기인데 자, 판례
문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뭐 설명을 드릴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자, 1번은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 얘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징역, 금고, 뭐 이런 것들 관련 형법 전문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요. 3번, 특히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벌금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연과 동일하다라고 우리 판례가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집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4번 무기징역과 관련해서 유기징역과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장량 감경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장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형의 양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판례를 아는가 모르는가 얘기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자, 문제 이제 2개 남았네요. 자, 19번은 성폭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 옳은 거 찾아보라는 얘기죠.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제도에 설명 옳은 거. 자, 이게 전형적으로 지문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1번 지문 보시면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 권리를 목적으로만 보존 관리하는 거예요. 신상정보 등록. 이 제도를 알아야 돼요. 신상정보를 등록 어디다 합니까? 법무부에다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 등록한 신상정보를 관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기관이 법무부에서 성범죄자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제도, 공개제도, 고지제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공개제도는 인터넷에 띄운다 그랬죠. 어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올린다 그랬죠. 고지제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한테 우편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니네 동네에 이런 놈 살고 있거든? 조심하자. 그죠? 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어디서 담당한다? 옛날에 여성가족부, 지금은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이 공개 고지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2개는 다른 제도인 것이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비교했을 때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법무부 내부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1번 옳은 제도인 것이고. 자, 2번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이제 등록 정보의 그 관리에 관한 등록기간 산정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너무 마이크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체크만 해보면 2번 등록기간 산정하기 위한 성범 계산할 경우에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면 가장 중한의 중한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 개의 징역이 선고됐으니까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가장 중한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그리고 소년법 60조에 따라 부정형이 선고된 경우는 장기를 기준한다. 항상 우리 부정형인 경우는 뭡니까? 소년법에서 부정형, 장기, 단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준으로 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를 기준으로 삼는 게 항상 나온단 말이죠. 장기가 아닙니다. 단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시면 아청법상 공개명령 제도가 있죠.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중하는 사후적 처분이 형벌이므로 형벌 불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공개명령 제도 뭐겠어요? 그 성격이 형벌이에요. 응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 책임을 주관하는 사후적 처분 형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요?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죠? 재범 위험성 때문에. 그죠? 따라서 형벌이 아니니까 형벌 불소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4번 법무부 장관은 등록 정보를 등록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등록 정보의 배포 절차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로 짜증이 확 나는데요.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니고 각급 경찰관서의 장이에요. 각급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그리고 등록 정보의 배포 절차 및 관리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내면 어떡합니까? 대놓고 맞추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올해 형사정책 그 9급 형사정책 개론 시험이 이제 어렵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맞추지 말라고 내버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고요. 자, 20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자, 1번은 긴급 응급 조치된 항고제도. 그래서 조문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거. 자,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분에 놓여지는 물건을 훼손하는 거. 제가 맡아서 사건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자, 스토킹하는 대상자의 차량, 집 앞에 서있는 차량을 화분을 내리쳐가지고 손괴해버린단 말이야. 훼손한다. 이런 것들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2번 맞고요. 그다음에 3번 긴급 응급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긴급 응급 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겠다. 조언이고. 자, 4번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건데 봅시다.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 2차적 피해, 2차적 가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누가? 스토킹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죠? 피해자 변호사에 들어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의해서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자, 조사 도중에 승인 없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받는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막 물어보고 답하고 있는데 도중에 불쑥 저기요 막 이렇게 끼어들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요. 승인을 받아야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야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 없이란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올해 이제 형사정책 개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예년보다 어려워요. 예년보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들이 너무 마이크로한 법령 문제들 그리고 판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형사정책 개론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